안녕하세요. 리카르도 무티의 지휘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중 정경과 함께 우아하게 시작한 클래식 한 잔의 플루티스트 심재현입니다. 오늘은 제 짝꿍인 근사한 목소리에 우리 임영진 비올리스트가 안 계세요. 봄, 여름, 가을까지 사실 우리 음악가들한테는 소위 성수기라고 연주도 많고요.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생깁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교육적인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는 때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도저히 맞추지 못하고 이렇게 제가 외로이 혼자 라디오에 부스에 앉게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둘이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사실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팀명을 진행스라고 붙였고요. 또 우리 또 구성해 주시는 또 다른 음악가들 계신데 그분들은 또 브레인스라고 제가 붙였는데 어쨌든 우리 진행스의 형진쌤 안 계신 이 쓸쓸한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저 혼자라도 열심히 텐션 있게 오늘의 클래식 한 잔 잘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이 달빛 가득한 은빛의 그쵸? 아름다운 날갯짓하는 백조가 연상되는 이 발레 음악으로 시작을 했으니 또 그 우아함의 극치를 달리는 또 다른 발레곡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차이콥스키의 또 다른 명곡 호두까기 인형 중 빠드뒤를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호두까기 인형에서 자주 듣는 뭐 꽃의 왈츠 아니면 갈대피리의 춤 이런 되게 유명한 조금 짧은 어떤 그런 춤들보다 훨씬 사실 무게감 있고 중요한 곡입니다. 그 왕자와 마리가 막 쥐와의 그 싸움에서 이기고 그렇죠? 역경을 이겨내고 그 자신들의 어떤 그런 감정을 나누면서 이렇게 느긋하고 아주 열렬하게 춤을 추는 장면인데요. 사실 저는 그 내용, 그러니까 발레를 보러 가기도 했었는데 그 애들한테 뭐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동화책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늘 저는 느낌에 왕자랑 마리가 약간 썸 타다가 이 발레가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이거 좀, 끝이, 명료하지 않다. 이러면서 굉장히 투덜댔었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제가 그 오케스트라 연주자로서 저는 이제 오케스트라 뒤편에 앉아서 이 곡을 연주하고 있었고, 앞에서는 발레리나와 발레리노의 그 두 명의 듀엣으로 이제 춤이 펼쳐지는 그런 발레와 음악이 함께하는 그런 공연을 했었는데, 사실 이 빠두디를 보면서 또 연주를 하면서, 내가 잘못 봤네. 이거는 사랑이다. 얘네 사귄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너무 아름다워서 행복하게 연주를 했었다는 그런 과도한 정보도 드리면서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 빠드뒤, 유리 시모노프의 지휘와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와, 진짜 아름다운 정말 이거보다 더 우아할 수 없는 그런 발레 음악이었습니다. 발레가 이런 음악을 바탕으로 하니까 또 우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러시아가 이제 차이콥스키는 러시아의 이제 작곡가잖아요. 근데 이 러시아가 이런 그 고전 발레의 모든 레퍼토리가 다 사실은 러시아에서 나왔고, 그래서 발레의 종주국이라고 그렇게 불리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러시아의 어마어마한 노력이 거기에는 이제 따른 건데, 사실 다른 유럽의 그 선진국들, 뭐 프랑스, 뭐 이런 뭐 독일, 뭐 이런 나라에 비하면 이제 문화적으로 좀 뒤떨어졌었죠. 러시아가 워낙 광대하기도 하고 하니까 고르게 나라를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러시아의 황제 차르는 그 유럽의 한 귀퉁이에라도 좀 이렇게 껴보고, 그러니까 유럽의 나라, 아시아와 유럽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그 방대한 제국을 유럽 쪽으로 끼고 싶었던 그 차르의 전략적 선택 덕분에 러시아가 발레의 종주국이 된 것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런 굉장히 본격적으로 뭐 춤, 음악, 그다음에 무대 미술을 위한 그 미술, 그다음에 뭐 스토리를 위한 문학, 뭐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진 이런 화려한 무대 공연 예술인 발레를 이제 지원하게 됐고, 정말 전폭적인 지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이제 다들 발레 하면 뭐 여러 군데로 다들 유학 가지만 러시아로도 참 많이 가죠. 근데 그 결과 현재는 거의 모든 고전 발레 레퍼토리는 이제 러시아산이 된 거죠. 그런 어떤 그 윗선의 그런 문화적 그 전략 덕분에. 여튼 그래서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호두까기 인형이 무대에 올려지고요. 제가 뭐 지방도 뭐 만만치 않다고 들었지만 서울에서 보면, 저도 저희 아이 어릴 때 이제 데리고 갔었거든요. 4개월 전에 티켓을 샀는데 이미 좋은 자리를 사지 못했었고요. 그나마 남은 것도 다 전석 매진, 3층 꼭대기까지 하여튼 그렇게 대단한 인기를 누리는 발레 공연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발레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호두까기 인형 공연 때 제가 뒤에 앉아서 얘네들은 사귄다라고 결정을 내렸던 그 공연 때 우리나라의 창작 발레 심청도 사실 같이 연주를 했었거든요. 그 심청, 우리 모두 아는 그 심청이의 그 스토리에 음악과 발레를 이제 다 창작을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했는데, 외국 외신이 막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하고, 굉장히 사실은 스토리는 너무나 국제적인 스토리잖아요. 그 주인공 여자아이가 고생하다가 그 착한 마음과 남을 돕는 마음으로 나중에 왕자의 픽을 받아, 권력자의 픽을 받아 이제 말하자면 이제 팔자를 고친다 하는 그거가 사실 고전의 어떤 스토리에 굉장히 많은 어떤 다른 나라에도 같은 결의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근데 사실 그 음악과 춤도 이 호두까기 인형이나 백조여수에 비했을 때 절대 꿀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복을, 발레복인데 한복이라는 게 잘 접목시킨 그런 의상을 입고, 저는 그때도 그것도 달밤의 빠드뒤였나? 그래서 왕자와 심청이가 이제 서로의 감정을 왕궁에서 추는 거예요. 왕궁 마당에서.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이제 확인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었는데, 5월 말에도 공연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공연이 올려진다고, 심청 공연이, 발레 공연이 올려진다고 들었었는데 아마 전석 매진일 거라 뭐 이번에 못 갈 것 같고, 다음 기회에는 발레 심청이 다시 공연되면 저는 꼭 가보리라 여러분께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사실 굉장히 형진쌤의 부재를 굉장히 걱정하며 약간 떨면서 왔는데,
사실 뭐 저 혼자도 잘 노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거 듣고 이제 오늘 결석한 우리 형진 쌤이 좀 위기 의식을 느끼시길 바라며 요새 날씨가 조금 확 더워졌어요. 갑자기 에어컨 킬까 말까 크게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집에서요. 이렇게 늘 이제 그 지나가는 계절인 봄하고 가을은 너무 아쉽게 지나가는데 뭐 해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빠르게 멀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아쉬운데 그래서 저희 브레인스의 조아연 바이올리니스트가 우리 비발디의 사계를 좀 틀어드리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그냥 뭐 그야말로 우리 다 아는 비발디의 사계 너무 아름답지만 그것만 들으면 또 우리 클래식 수다를 지향하는 우리 그 클래식 한 잔이 아니죠. 그냥 음악만 들으면. 그래서 우리의 이 커다란 아쉬운 마음을 위로하고자 이 스프링만 봄만 3번에 걸쳐서 들어볼까. 3번이라는 건 지금 연달아 3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들어볼까 합니다. 비발디의 사계 하면 우리가 사실은 뭐 슈퍼에서 양파 사면서 혹은 뭐 백화점 화장실에서 나 자신과 독대하며 또 각종 전화 연결음 같은 걸로 진짜 질리도록 들어오거든요. 뭐 이쯤 되면 뭐 가족보다 나는 비발디를 더 이해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싶기도 한데, 근데 사실 당시 그 비발디가 활동했던 도시인 베네치아는 베네치아 공국이었고 모든 면에서 굉장히 실험적이고 현대적이고 그다음에 또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가 막 섞여 돌아가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어요. 돈도 굉장히 많이 흐르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뭐 거기에서 이제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여러 그 또 바이올린 하는 그 고아원 여자 아이들을 위한 앙상블을 위한 곡을 이제 쓰면서 바이올린 곡을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본인이 뭐 굉장히 좋은 바이올리니스트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동안은 굉장히 점잖고 말 잘 들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비발디의 소리로 우리가 비발디의 그 사계를 재현하는 걸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한 20년 됐나요? 20년 좀 넘었나요? 예술가들이 비발디의 사계가 사실은 우리가 내내 들어오던 그 점잖은 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내놓고 그거에 걸맞는 연주 스타일을 자꾸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한 20년 전쯤에 그런 굉장히 특이한 현대적인 비발디를 들었을 때 제가 그 충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바로 그 심지어 비발디를 이렇게 연주할 수 있구나. 진짜 제 인생에 뭐랄까 새로운 문이 열린 그런 때였다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깊이 생각하고 저에게 굉장히 영향을 줬던 사실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번째 들려드리고 싶은 봄은 사실은 그냥 굉장히 그 앙상블의 모양 자체는 그냥 이제까지 듣던 우리 그 비발디의 모양이에요. 그 네덜란드 바하 소사이어티라고 바하와 그 바로크 음악 그 원전 악기로 그런 음악들만 전문으로 연주하는 그런 앙상블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아티스트 그 디렉터는 슌스케 사토라고 일본인인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잘해요. 근데 그 네덜란드 바하 소사이어티와 그 사토의 바이올린 솔로로 이 첫 번째 봄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린 시절 내내 들어온 그야말로 좀 규격화되었던 봄에서 이제 얼마나 과격하고 스릴 넘치고 말 안 듣는 봄이 되었는지 특별히 더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덜란드 바하 소사이어티와 슌스케 사토의 바이올린 솔로로 들어본 비발디 사계 중 봄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좀 그 리듬을 좀 다르게, 앙상블을 좀 약간 어떤 때는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타이밍의 연주가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모두가 다 그렇게는 사실은 하면 조금 음악이 혼란스러워지니까 솔로를 맡은 이제 협연자, 협연 바이올린만 그렇게 조금 더 자유롭게 약간 더 카덴자 스타일로 그렇게 연주를 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이제 서로 약속된 어떤 그런 타이밍의 그런 그 어떤 연주들이 이제
지속이 되는데 그 안에서도 조금 이렇게 리듬들이 좀 틀리고 네, 약간 위트도 있고 약간 장난기도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요새 어떤 팀들은 여전히 조금 더 그 80년대 막 유행했던 좀 점잖고 그런 균형 있는 비발디 연주도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그런 연주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게 비발디의 목적은 사실 그 솔로 바이올린의 협연이고 그 화려함이 조금 더 메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뭐 어떤 연주든지 간에 바이올린 솔로의 그 아름다움, 그다음에 우리 좋잖아요. 그냥 음악 들으면 봄이야 하면서 그런 정도여도 당연히 굉장히 인생 음악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제 우리들이 좀 삐뚤음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신나하고 좀 놀라워하고 그거 굉장히 새로운 시도네, 훌륭해, 이렇게 칭찬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런 연주를 한번 소개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봄은요. 막스 리히터의 사계 중 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언제 발표가 됐냐면요. 이 앨범이 2012년에 도이치 그라모폰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막스 리히터는 그 독일 출신의 현대 작곡가이고 이 앨범은 그러니까 비발디 사계를 바탕으로 본인이 거기 아예 이제 조금 있다가 앨범 그 자켓 표지를 보시겠지만 recomposed by 막스 리히터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recomposed라는 거는 사실은 편곡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고 뭐 한국말로는 가끔 이게 재창조 약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재작곡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아주 정확하게 말하자면 편곡이 조금 더 맞는 것 같고요. 막스 리히터 스스로도 비발디의 어떤 그 결을 자기가 한 75%는 자기가 썼지만 그 나머지 25%는 분명히 비발디의 음악인 것이고 그 결과 잘 이렇게 융합되고 이렇게 잘 스며들어 보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편곡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앨범은 아무리 방금 전 들으셨던 그런 원전 악기들 팀의 놀랍고 센스 있는 어떤 그런 연주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도 사실 그 속에 젖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클래식 음악가들과 애호가들을 엄청 흥분시켰던 음반입니다. 저도 처음 듣고 와, 너무 좋다. 약간 씁쓸한 면도 있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막스 리히터는 이제 독일이 워낙에 현대음악으로 어마어마해요. 나라의 수준에서 혹은 어떤 기관들의 수준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면서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재미있어하고 받아들여주는 청중이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현대음악이 워낙에 독일이 굉장히 앞서 있고요. 그래서 막스 리히터는 영국에서도 공부했기 때문에 또 영국에서는 영국 출신 작곡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태생이 독일이니까 그래서 설명하기를 클래식, 전자음악, 앰비언트 이런 어떤 다양한 요소를 결합한 실험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저는 정말 학교와 모든 학교를 끝날 때까지 어떤 대중가요라든지 어떤 그런 라이브 공연 장소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클래식 공연만 갔었고 클래식 공연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다른 거 볼 틈이 있나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저도 지난번에 형진쌤하고 얘기했었던 클래식 뽕에 그냥 가득 빠져가지고 클래식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것만 듣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우연히 그 CCM이라고 하죠. 교회음악의 콘서트 장소를 거기 아는 분이 이제 연주를 하신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 기계의 힘을 제가 너무 놀랐어요, 진짜.
우리는 볼륨 키우려고 수십 년간 몸을 키우거든요. 체력을 키우고 막 수영하고 막 그러면서 네, 뭐 단전 단전 호흡 막 이런 거 배우고 막 이러면서 노력을 하는데 기계를 키고 그냥 볼륨을 올리면 그 볼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압도적인 볼륨이. 그러니까 사실 그 전자 음악, 전자 악기, 그다음에 그 앰프 이런 것들의 힘을 제가 그날 보고 사실은 굉장히 의기소침해졌었어요. 굉장히 우울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클래식 음악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한계는 뭐 예질력의 한계는 부딪힌 것 같고 더 이상 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사실 어린 나이에 했었는데 이 막스 리히터의 곡 속에는 전자음악이 굉장히 큰 역할로 들어있고 사실 그게 이제는 우리가 굉장히 편안해져서 그런 곡들이 그냥 일단은 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클래식만 듣는 거와 클래식 악기만 듣는 거와 또 다른 전자음악이나 이런 것들과 융합된 어떤 그런 거를 들을 때 나는 어떤 쪽을 더 흥미로워하는가. 뭐 이거는 뭐 호불호의 문제지 사실은 맞고 안 맞고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저는 이제 충격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이 역시 굉장히 저의 그런 어떤 소견이라든지 안목 같은 거를 굉장히 넓혀줬었던 그런 그런 하나의 사건이었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제가 막스 리히터의 곡을 조금 더 사실은 경계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봄, 막스 리히터의 봄을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솔로이고요. 그 다음에 앙드레 드리더의 지휘와 베를린 콘세르트 하우스 캄머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솔로, 앙드레 드리더의 지휘, 그리고 베를린 콘세르트하우스 캄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막스 리히터의 비발디 사계중 봄을 들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번 봄은 그 비발디와 막스 리히터가 오묘하게 겹치는 약간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 생각났어요. 저는요. 그런 그 웜홀을 통과하는 그런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어떤 그런 전경이 펼쳐졌는데요. 제 상상 속에서 비발디의 원래 곡은 조금 더 실질적인 봄이라고, 체감하는 봄. 막 사거리 같은데 봄에 서 있으면 바람이 어찌나 부는지, 예쁘게 봄이라고 차려입은 옷이 막 다, 머리도 다 엉망이 되잖아요. 뭐 그런 느낌?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봄이면 생각하는 것들이 비발디의 사계에서는 조금 들리고요. 봄에서는 들렸고, 막스 리히터는 좀 더 내면적인 봄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봄은 굉장히 이국적인 봄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중 항구의 봄입니다. 이제 뭐 요새 피아졸라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는 그런 유명 작곡가이고, 그 스타일도 모두가 다 알게 되는, 사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한 40년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무대에 막 이렇게 인기 있게 올라가고 한 게 한 30년 됐나? 뭐 이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저는, 물론 일부 뭐 유럽 일부 뭐 미주 일부에서의 그 어떤 인기들은 잘 모르지만, 전 세계적인 인기, 막 아시아의 나라들에서 요새는 뭐 독주에서도, 개인 독주에서도 피아졸라 한두 곡은 그냥 막 하거든요. 옛날에는 전혀 없었던 레퍼토리인데, 그래서 이렇게 유명해진 아르헨티나의 탱고 작곡가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탱고랑 클래식 음악을 혼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굉장히 유명한데, 아버지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간 이민자 가족이었는데, 바하의 그 LP를 집에서 계속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클래식 작곡가를 꿈꾸면서 이제 파리를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유명한 너 자신을 찾아라 한 그런 선생님의 레슨을 듣고 돌아와서 탱고를 바탕으로 한 음악, 무대에 올려지는 탱고들을 이제 작곡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는 사실 그 탱고 작품 중에서도 진짜 유명한 작품이고요. 뭐 지금 소개하니까 아시겠지만, 비발디의 사계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작곡되었다고 하는데, 사계처럼 이렇게 4개가 세트로 온 게 아니라 그냥 각각의 곡, 4개의 곡을 어느 날 이제 하나로 묶어서 출판을 한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도 이 작품을 이제 플룻, 첼로랑 피아노 트리오로 연주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참 아리송한 사실이, 이 어떤 구성으로 해도 이 탱고 그의 곡은 말이 되게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케스트라 곡으로 오늘은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피아노 트리오로도 너무나 멋있게 들리고, 그러니까 어떤 구성으로 그 연주를 하든지 악기 연주자가 그 피아졸라의 음악을 표현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백이 있다는, 그리고 그 여백이 곡을 전혀 망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연주는 다니엘 비넬리의 반도네온, 티아노와 양의 바이올린, 그리고 지안카를로 구에네로의 지휘로 내슈빌 오케스트라가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을 끝으로 사실 오늘의 클래식 한 잔은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제가 설명을 잠깐 하기로 했어요. 우리 지냉스와 브레인스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가끔 버벅거리고 뭐 산으로 좀 이야기가 넘어가고 하는 이유는 작가가 없고 저희끼리 즉흥적으로 하는 조금 그런 면도 조금 있어요. 물론 준비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진행스에는 플루티스트 심재현, 저와 그다음에 오늘 결석하신 비올리스트 이명진 쌤, 그다음에 브레인스에는 여러 가지 뭐 정보와 구성과 이런 것들을 좀 찾아주시는 브레인스가 계십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한혜진 쌤과 역시 바이올리니스트 조하연 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그냥 이런 뭐랄까 근본 없는 팀이라, 그렇지만 우정은 저희가 좀 돈독하게 있습니다. 그런 팀이라 앞으로도 뭐 재미있게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라디오라는 일을. 근데 저희는 이게 우리의
그 매력이라 굳게 믿으며 정말 소소한 얘기들과 함께 클래식 음악을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듣는 어떤 이런 게 우리의 매력이라고 믿으면서 열심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감사합니다.